안녕하세요. 원예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이 통계적 추정에 관련해서 5번째 강의고요. 추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짝으로 된 자료들이 있어요. 짝으로 된 자료라는 건 어떤 자료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을 설명드리고, 표본 크기를 몇 개로 하는 게 적정한가? 그렇죠? 표본 크기를 500개만 해도 될까? 한 1000개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표본 크기를 몇 개로 하는 게 적당한가를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오차의 한계, 오차의 한계라는 것은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혹은 가끔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조금 더 추가하고 넘어가야 돼요. 서로 독립인 두 개의 모집단이 있다. 한 가지만 했어요. 모집단, 첫 번째 모집단을 X라고 표시하고 확률 변수 X로 표시하고 두 번째 모집단을 Y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 존재하고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은 뮤 Y. 분산은 X입니다. 분산은 시그마 X 제곱이 될 거고 이쪽 분산은 시그마 Y 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바로 전 시간에 두 개의 분산이 같을 경우 소위 통합 분산 추정량을 구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나온 표본들이 X1, XN1이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표본을 Y1, YN2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 그런데 시그마 제곱 이 두 개 집단의 분산이 같다면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표본들은 이게 같으니까 X들하고 Y들을 전부 통합해서 분산의 추정량을 구한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일 수 있고요. 또 따라서 뒤에도 나오게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통합 분산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이게 달라. 같지 않대.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그마 X 제곱은 SX 제곱. 즉, X들만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시그마 Y 제곱은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은 두 번째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 Y1에서 YN2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S제곱을 표본 분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다른 방법 없어.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가 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에 대한 것을 시작할 때 이런 표준화 변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곱이 같을 경우에는 통합 분산으로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t가 됐는데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시그마 x 제곱은 이걸로 sx 제곱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고 시그마 y 제곱은 이걸로 sy 제곱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이렇게 추정량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대입하게 되면 대신 집어넣으면 더 이상 g가 아니라 뭐가 t가 된다. 그건 전과 동의입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1-알파 100%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은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이때 이 T분포하는 이것의 자유도는 이만큼이나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누가 얻었는지 뭐 저는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굉장히 식 자체가 복잡하고 분수입니다. 자유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 이렇게 제가 정의하다시피 했는데 분수가 나와 이거는. 예? 그래서 이 값에 가까운 정수로 자유도를 정하게 된다. 예. 자유도가 분수 소수점 아래 값으로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가까운 정수로 자유도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파이썬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또
가설 검증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요.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어드 데이터야. 짝으로 된 자료라는 건 페어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어떻게 얻나. 짝으로 된 자료라는 것은 한 대상에 대해서 두 번 측정한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을 측정하는 거다. 하나에 대해서 선수들의 오른팔과 왼팔의 완력의 차이가 있는지, 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약을 먹기 전과 먹은 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차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제 짝으로 된 자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X, Y 짝으로 얻어요. 선수들의 오른팔과 왼팔 완력을 측정을 하는 거야. 이걸 서로 독립인 두 개의 집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선수들은 오른팔 힘만 재고 독립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왼팔 힘을 재가지고 그 차이가 있나 뭐 이거 알아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라는 사람, 선수라는 사람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사람으로서의 선수, 그것도 더 이상하고요. 아무튼 어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왼팔과 오른팔의 완력은 제가 알기로는 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른팔과 왼팔의 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기 때문에 모집단은 X, Y 이렇게 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합 확률 분포야. 어떤 결합 확률 분포를 해요. 그래서 표본을 여기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표본을 X1, Y1 첫 번째 사람의 X, Y n번째 사람의 X, Y 이게 이제 표본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렇죠? 표본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X 빼기 Y를 D라고 해보자고요. 차이니까. D는 X 빼기 Y야. 그러면 X 빼기 Y D라는 변수가 어떤 분포를 하고 이거의 평균이 있겠죠? 뮤 D라고 쓰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점자 D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X1, Y1, XN, YN으로 얻었는데 이거를 차 X1 빼기 Y1, X2 빼기 Y2, XN 빼기 YN으로 그 차이를 각각 D1, D2, DN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 이렇게 표본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여지껏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모집단 하나일 때 X가 무슨 분포를 하고 평균이 있고 뭐 분산도 있었지만 뭐 분산 있고 뮤에 대한 이때 표본을 X1에서부터 XN을 얻었고 그렇죠? 이때 뮤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했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X라고 그랬던 거를 D라고 표시한 거고 표본으로 X1, XN을 D1, D2, DN으로 바꿔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 됩니다.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짝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에 대한 차이에 대한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뮤 D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됐고 똑같이 평균을 구했을 때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그쵸? X바 더하기 T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라고 신뢰 구간을 추정했었는데 그것과 똑같아. 이렇게 신뢰 구간이 얻어지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A타입과 B타입이 있어. B타입의 광고물을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10명한테 1번, 2번 10명한테 A타입도 보여주고 B타입을 보여줘서 광고 효과를 측정을 했어요. 그 측정 값들이 78, 71, 63, 44 이렇게 얻어진 겁니다. 한 사람한테 두 가지 타입의 광고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광고 효과를 추진해서 광고 효과가 더 좋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이제 텔레비전 광고에 올려야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요, 텔레비전에 20초 광고일 경우에 화면이 바뀌는 수가, 예, 화면 전환 횟수가 보통 12번 정도라고 합니다. 20초 광고물이 있으면 한번 세보세요. 한 12번 바뀝니다. 화면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린이들 광고물을 보면, 예,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번 정도 바뀝니다. 20번 정도 팍팍팍팍 화면이 바뀌어야 아이들 시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더 재밌게 보고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예? 20번.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한 8번 정도. 너무 많이 이게 화면이 바뀌게 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8번 정도로 천천히 화면이 바뀌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광고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90% 신뢰 수준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표본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표본은 9, 19 표본값들, 11, 5, 17, 그렇죠? 16 이렇게 10개의 표본값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한다는 가정을 하고, T 분포는 정규 분포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사람밖에 안 되는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정하자라고 그런 것 뿐이고, 뭐, 그냥 없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D들의 평균 10개의 평균은 10일이 나왔고요. 표준 편차는 6.53, 자유도는 10-1 9지요. 그래서 90%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꼬리 부분의 면적 5%에 대한 꼬리 부분 면적 T, 자유도 9에서의 T 값은 1.833 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여기서 구한 것들 전부 대입하면 7.22에서 14.78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A타입이 말하자면 더 광고 효과가 좋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추정에서의 마지막인데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이해해야만 표본 크기 결정, 오차의 한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의 가장 마지막에 붙여놓은 주제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얻어야 되는데 표본 크기를 과연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건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표본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돈이 또 많이 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주로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 발표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이거 특수한 경우 아니면 2000명까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하면 좋지만 뭐 비용이 2배는 아니더라도 1.78배 들 거거든요. 그래서 1000명으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니까 1000명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또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크기에도 비례하겠죠? 모집단의 크기가 이만한 거하고 요만한 게 있어. 그럼 여기서는 좀 이렇게 여기서 뽑았다면 그냥 넓이 크기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뽑아도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유한일 경우 모집단의 크기를 캐피탈 N, 대문자 N으로 표시했습니다. 대문자 N 유한일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표본 비율 P-의 분산은 우리 표본 분산의 표본 비율의 분산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라고 그랬는데 모집단의 크기가 캐피탈 N일 경우에 이렇게 조정값 대문자 N-1분의 대문자 N- 표본의 크기 N이라는 조정값이 들어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의 크기라는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정치를 무시하고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은 예, 이거였는데 이제 조정치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요 값이 곱해진 걸로 신뢰 구간이 정해질 거예요. 언제? 모집단의 크기가 캐피탈 N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폭은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신뢰 구간의 폭을 정도, 어느 정도 정확한 그 정도, 네. 어느 정도로 맞춰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넓으면 이건 뭐 신뢰 수준이 100%, 무리하게 넓으면 100%가 되는 거고, 너무 좁으면 좁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신뢰 수준이 또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의 폭을 결정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신뢰 구간의 폭은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신뢰 구간의 폭은 2배의 2 곱하기 이거죠. 2 곱하기 이건데, 예. 신뢰 구간의 폭이 아니고 이 부분만 이야기할 때 요거를 오차의 한계, 통계적 용어입니다만은 오차의 한계 또는 표본 오차라고도 부릅니다. 요걸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오차의 한계를 어떤 주어진 값 D0로 하자. 예? D0로 하자. 뭐 3으로 하자든지, 뭐 어느 정도 5로 하자든지, 예. 어느 정도로 하면 D0, 이건 어떤 값으로 주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D0인 이 식에서 N을, 표본의 크기를 정한다. 근데 표본 크기 N이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721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죠. 721개면 한 750개, 약간 더 넉넉하게는 한 800개 하면 적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N을 구하게 되는데 P-이 0.5일 때 이 값이 맥시멈이야. 예? P-이라는 값은 소수점 값이기 때문에, 예, 항상 0.5일 때가 제일 크게 됩니다. 이 값이. 그래서 P-을 0.5로 대입해서 0.5 곱하기 0.5의 루트니까 0.5를 앞으로 빼고,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N을 구하면 된다. 자, 이제 제가 들은 거나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히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표본 크기를 8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지도교수가 아니고요, 딴 분이 들어와서 왜 800으로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식으로밖에, 지금 설명한 것으로밖에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고 그거 대비해서 이거 외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캐피탈 N이라는 모집단의 수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렇죠? 저것이 뭐 N이 10만이다 한다면 적은 거고, 10,000명 이렇게 되면 더 적은 값이 돼서 이 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 크기, 캐피탈 N은 큰 값이기 때문에, 자,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 발표되는 오차의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옴표 이번 조사는 표본을 1000명으로 해서 신뢰 수준 95%, 거의 뭐 항상 95%라고 그래요.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다라고 발표 내용 다음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여론조사법에 이거 반드시 집어넣어야만 된다,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뢰 수준 95%가 뭔가, 신뢰 수준 95%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예, 믿을 수 있는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저건 뭔가
이거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이 발표를 들여다보면 제가 계산도 다 해보고 그랬습니다.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모집단의 크기를 캐피탈 N이라고 할 때는 이 식에 의해서 D0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1000명이라고 그러면 N이 10,000명이야. 예? 모집단이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서 1000명이라고 하면 루트 10,000 빼기 1000. 그러니까 9,000이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10,000 빼기 1 분모. 이게 이제 조정값이라는 건데, 예, 이게 1에 가깝죠. 상당히 1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정확한 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표본 크기 분의 1 루트 1000명 1000분의 1 루트 쉬운 값으로 오차의 한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5%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Z 값은 1.96이 되고요. 0.5 원래 있어야 되는 값이고요. 이 루트 1000분의 1은 31.62분의 1. 요 계산하면 3.1%. 약 3.1% 나옵니다. 반올림에서요. 요거를 이제 오차의 한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가 우선 여러분들이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도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야 된다.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좀 복수,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차의 한계의 이용 방법, 오차의 한계라는 건 어떻게 써먹는 건가? A 후보와 B 후보 간에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그 경쟁률이,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A 후보의 지지율은 42%, B 후보의 지지율은 37%가 얻어졌어요. 그러면 A 후보가 5% 이상이네. 야, A 후보가 확실히 많네, 높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야. 표본 크기를 1000명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오차 한계는 조금 아까 계산한 바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살펴보시는 거죠. 자, A 후보는 뭡니까? 38.9에서 45.1% 사이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42 빼기 3.1 하면 38.9. 42 더하기 3.1 하면 45.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 후보의 지지율은 요 사이에 있다라고 95%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신뢰 구간이니까. B 후보의 지지율이 37. 조사된 지지율이 1000명 가지고 조사한 게 37. 그런데 3.1을 빼면 33.9에서 3.1을 더하면 40.1 사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B 후보입니다. 33.9에서 B 후보의 지지율은 40.1 사이에 B 후보의 지지율이 95% 신뢰 수준에서 그 지지율이 간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겹치죠. 그렇죠? 여기가 겹치면 B 후보의 진짜 지지율이 여기 있고 A 후보의 진짜 지지율이 여기 있으면 그건 누가 더 높다. 누구의 진짜 지지율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것과 요 사이에 있는 것에 요만큼이 겹치기 때문에 A 후보가 확실히 더 지지율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5% 높은 것 갖고는 안 되고 6점 요거의 2배니까 6.2
6.2보다 조금 더 커. 6.3% 정도 더 리드를 해야 할 경우라면 A 후보가 B 후보보다 정말 지지율이 높다라고 진짜 좀 주장하거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지지율이라는 거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조사만 가지고 1000명 조사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 계속해서 자주 하죠. 피곤할 정도로. 자, 오차의 한계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추정에 대해서 끝내고 다음부터는 가설 검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